네, 3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브랜드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기에서 가치를 이 브랜드에 따라서 가치가 어, 많이 차이가 나는지, 사람들이 브랜드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돈을 지불하고 소비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티셔츠인데요. 예, 이 티셔츠는 스톤 아일랜드라는 브랜드인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이 옷이. 좀 젊은 선생님들은 다 아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요 맨투맨 티셔츠도 거의 한 50만 원 가까이, 그렇게 티셔츠 한 벌에 50만 원 가까이 하는 그 티셔츠고요. 별거 없어요. 디자인이나 뭐 품질이나 그건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여기 어깨에 요런 그 스톤 아일랜드의 로고가 달린 이런 걸 와펜이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탈부착이 가능한 이런 상표. 이 와펜이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는 거죠. 와펜만 따로 판매를 해요, 이 스톤 아일랜드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와펜인데, 지금 이 와펜을 이걸 다 판다는 게 아니고 요거 하나 낮게 요게 달리는 이 와펜, 이 로고 요거 하나예요. 하나 가격이 얼마에 팔리냐면 75,000원에 지금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정품이다 이렇게 또 밝히고, 배송비는 5,000원이 또 따로 붙어요. 그러니까 요 와펜 하나에 지금 8만 원에 현재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사람들이 이 와펜을 사가지고 다른 옷에다가 이걸 붙이면은 가격이 갑자기 값어치가 올라가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온라인에 보면 스톤 아일랜드 와펜이라고 치시면은 와펜 분실 해가지고 이 와펜을 잃어버렸다고, 그게 이제 이슈가 될 정도로 이 로고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스톤 아일랜드라는 옷이 본질보다는 이 브랜드가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더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슈프림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어, 여기 지금 반팔 티셔츠가 있어요. 흰색 반팔 티셔츠인데, 자, 여기 보시면 가격이 어떻게 돼 있나요? 71만 6천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이 반팔 티셔츠에 슈프림 로고가 들어가서, 물론 이제 이 반팔 티셔츠가 뭐가 한정가로 이렇게 나온 그런 티셔츠일 거예요. 그런데 이 슈프림 같은 경우는 이 로고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똑같은 옷인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그걸로 유명하거든요. 그 슈프림을 좀 소개하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 붉은 로고는 한때 거리의 왕이자 스트릿 패션의 상징이었습니다. 소화기, 음주 측정기, 개밥 그릇에도 이 수프림 로고만 붙이면 뭐든지 완판을 시키는 브랜드였죠. 심지어는 재미삼아 출시했던 빨간 벽돌을 30달러에 판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완판이 되어버렸고, 중고 사이트에서는 1000달러에 재판매가 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참고로 저 벽돌에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던 게 아닙니다. 진짜 그냥 벽돌이었어요. 즉 수프림은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브랜드였던 겁니다. 수프림은 1994년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이때는 스케이트보드와 관련 의류만을 판매하는 단일 매장이었어요. 그렇게 수프림은 곧 스케이트보드와 힙합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정판 판매를 통한 수프림의 성공 가도가 시작됐던 거죠. 한 예로 브루클린 머신웍스와 협업할 때 단 36대의 자전거만 생산했는데, 이런 한정판들은 사람들이 수프림에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한정판들이 시즌마다 계속 나왔고, 유명인들이 이걸 사기 시작하면서 수프림의 인기도 나날이 높아졌죠. 그래서 작은 숍에서 시작을 했던 매장은 98년부터 확장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본에 3개의 매장이 생겼고 2004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 매장을 열었죠. 굉장히 적은 숫자였지만 매장 수와는 별개로 인기는 계속 올라가서 런던, 파리 등에도 매장이 생길 정도였어요. 특히나 2010년대에는 스트릿 패션이 트렌드가 되면서 수프림은 패션의 아이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자, 셔츠, 지렛대, 라이터 등 온갖 것에 자신들의 로고를 붙였는데 사람들은 수프림 로고만 붙어있다면 그게 뭐든 간에 열광했었죠. 그 정점을 찍었던 게 바로 이 벽돌이었고요. 진짜 이게 나왔을 때는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나 노스페이스, 루이비통 등과 같은 유명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유명 아티스트들과도 협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수프림의 가치는 상품이 아닌 브랜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프림은 이를 잘 활용하는 곳이었죠. 수프림의 제품은 아무거나 사도 수십 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신상을 사려고 매장 앞에서 텐트를 치는 사람들도 생겼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명인들까지 참전해버립니다. 2006년에 수프림은 나이키와 협업으로 신상품을 내놨었는데요. $150의 신발이 리셀가로는 $300-400 정도로 형성이 되었었는데 2007년에 카니 웨스트가 이걸 신으면서 리셀가는 $800를 넘어버렸죠. 이건 다른 여러 유명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유명인들에게는 리셀가가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리셀가는 계속해서 높아졌고 수프림은 모두가 선망하는 브랜드가 되었죠.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스페이스와의 협업입니다. 이 둘이 협업해서 나왔던 제품은 사실 기존 재킷에다가 수프림 로고만 붙인 거거든요. 하지만 수프림이 없는 자켓은 $300였고 로고가 붙으면 $1,300가 되는 놀라움을 보여줬죠. 로고 하나 때문에 $1,000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톤 아일랜드나 슈프림이나 이 두 가지 케이스 다 보면은 어떤 그 본질보다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또 이 브랜드의 가치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렇게 돈을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우리가 눈높이에서 이제 이 브랜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보는 사례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점포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과일 가게죠. 네, 여기서도 이제 과일을 이렇게 판매를 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점포도 과일 가게예요. 그런데 이 점포 두 군데 차이는 이미지는 차이가 많이 나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점포 자체가 브랜드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과일 가게고 왼쪽은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여기서 취급하는 과일은 동일해요. 여기에서도 동일한 과일을 팔고 있고 물론 이제 이 브랜드 있는 점포에서는 조금 더 고급화된 과일을 선별해서 팔 수는 있겠지만 그 품질이 큰 차이는 나지 않겠죠. 과일이라는 게 본질은. 하지만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점포가 조금 더 가격이 비쌀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과일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브랜드가 어떻게 차이를 만들고 가치를 보여주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이 본질이나 이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브랜드라는 것들을 가치를 더 덧붙여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제 지금부터 과연 브랜드가 무엇인가 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좀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브랜드란 뭐냐? 우선 브랜드의 정의인데요. 브랜드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름, 그러니까 뭐 그 브랜드 명이죠. 7080 이런 치아 이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20개의 치아를 뭐 80세까지 건강하게 뭐 이런 그 컨셉이 담겨 있대요. 이런 뭐 치약의 이름 같은 거 7080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라는 그런 이름이 있고 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라는 이런 이름이 있죠. 이런 이름도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어, 캐치프레이즈, 뭐 카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그런 카피 중에 나이키라는 그 운동 브랜드, 그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유명한 이
카피가 있죠. Just Do It 이런 것도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디자인,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도 브랜드이고요. 또 상징, 그러니까 마크 같은 거, 심볼 마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이겠죠. 뭐 폴로 랄프 로렌이다 그러면 그 폴로 마크 이런 것들이 브랜드가 될 것이고요. 또 이미지라는 거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풍기는 느낌, 뭐 고급스럽다, 친근하다, 뭐 유니클로 이런 옷 있잖아요.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가성비라든가 편안함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뭐 명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브랜드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조합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형성된 인식과 신뢰의 총체,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인식과 신뢰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앞전에 이제 살펴본 대로 그 슈프림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돈을 쓰기도 하는 거죠. 그게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느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브랜드의 그 어원인데요. 어원. 브랜드라는 말은 고대 노르드어, 저기 북유럽 쪽, 노르웨이, 그쪽에서 이제 사용했던 말에서 유래가 됐대요. 브랜드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에 달구다, 태우다 이런 뜻이래요. 이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소에다가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 옛날에 이제 방목하는 동물들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방목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들이 어디 소유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이 소에다가 낙인을 찍어서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 기르는 소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낙인을 찍는 태우다, 불에 달구다 이게 이제 브랜드의 어원이 된 거죠. 근데 이 낙인을 찍다 보니까 이제 이 낙인의 모양 같은 것들을 좀 구분을 져야 됐겠죠. 이거를 찍는 이유가 이 소유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 거기에서 발전이 돼가지고 옛날 고대 사회에서의 이제 브랜드의 개념은 고대 이집트, 로마, 그리스 이런 곳에서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대요. 그때도 이런 브랜드를 사람들이 사용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집트나 로마,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것들은 보면 도자기, 무기, 빵 이런 곳에다가 이름이나 기호를 새겨서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시대 때 사용을 하던 빵에다가 요걸 찍어가지고 그 어떤 그 판매하는 사람의 그 판매자의 출처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품질을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사용이 되던 그런 제품에다가 그 표시를 했던 그 브랜드들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시면은 최초에는 브랜드가 등장을 해서 소에다가 낙인을 찍는 거는 내 소유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발전을 해서 품질을 보증해주는 이게 우리가 만든 제품이다. 우리가 판매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믿어도 된다. 이런 것들로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 길드라고 판매하는 수공업자들 이렇게 판매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뭐 소상공인회 이런 거를 이제 길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상단 그러니까 소상공인 가게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출처와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마크로 사용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판매자가 판매하는 것이 품질이 믿을만 하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브랜드 효과가 점점 시작되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세 이탈리아에서 요거는 그 도자기 같은 곳에 실제 사용이 됐던 그런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도자기에 이런 마크들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제조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명품이 되기도 했겠죠. 되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돼도 이런 브랜드가 찍혀 있으면 이거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도자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너 좋은 거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 가격이 더 올라갔겠죠. 이런 무기, 칼에다가도 이렇게 이런 로고들을 새겼대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만든 제품이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여기 이제 일본에서 사용하던 그런 마크들을 좀 모아놓은 건데요. 그 중세 시대 이런 개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겨난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조금 이런 개념들이 있긴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농업을 되게 중시하고 이런 상업을 조금 약간 멸시하고 좀 하대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쉽죠. 자,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 그러니까 1760년도를 보통 이제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보는데요. 이 이후에는 특징이 이제 물건들이 대량 생산 시대가 됐죠. 그 전까지는 주로 수공업,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인들에 의한 수공업에 의해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됐다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산품들이 등장을 하죠. 그 대량 생산 시대가 되니까 유사한 제품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제품을 차별화 시켜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 거죠.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지아 웨지우드라는 도자기, 영국의 굉장히 그 비싼 럭셔리 도자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도자기에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썼대요. 이런 도자기들을 만들었대요. 조지아 웨지우드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이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된 사례가 조지아 웨지우드를 처음으로 꼽아요. 싱어 재봉틀 이런 데도 이렇게 브랜드들이 좀 현대적인 이 브랜드들이 이제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펄소 비누에다가도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은 이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 이미지, 감성, 라이프 스타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소비자와 감정적 관계를 맺는 정체성과 경험의 총합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그 유명한 브랜드인 코카콜라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생겼고요. 1886년에 1890년 무렵이 되면은 조금 더 이게 로고로 발전하죠. 여기 코카콜라의 C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이걸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1900년이 되면은 요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콜라처럼 모양이 조금 다듬어지고, 1900년대 초에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코카콜라의 고유한 모양 로고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쭉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점점 각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1887년에 이 로고, 코카콜라의 로고를 이렇게 모양을 C를 강조해서 사람들한테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고요. 콜라 한 잔을 무료로
준다는 이런 마케팅들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 9명 중에 1명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되는,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대요. 이런 쿠폰을 막 주면서. 그 다음에 1894년에는 코카콜라 벽화를 그려서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코카콜라의 이미지를 형성을 하고요. 결정적인 건 1916년에 코카콜라 병, 특이하게 생긴 병 모양, 요게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때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 병을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어두컴컴한 곳에서 만져도 깨진 병 조각들만 봐도 이게 코카콜라 병인지 알 수 있게 좀 해달라. 코카콜라 병이 약간 곡선들이 생기고 울퉁불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그리고 1950년대는 타임지 표지에도 등장하면서 이 코카콜라는 먹는 음료가 아니고 미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점점점 각인이 되면서 단순히 콜라, 마시는 음료가 아니고 소비자와 감정적 관계를 맺는 정체성과 경험의 총합. 우리가 미국 그러면 코카콜라를 많이 연상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오면 브랜드는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SNS, 유튜브, 웹사이트 등 온라인 채널 전반에서 평판과 경험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호카라는 운동용품인데요. 지금 나이키를 위협하고 있대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신발이.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이게 엄청 쿠션감이 좋아가지고 발이 편하고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디자인이 너무 뭉툭하고 못난이라고 되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는데 신어보니까 되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신고 이러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가 됐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가면은 이 호카 러닝 크루라고 그러거든요. 달리기 동호회 이런 데다가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각종 그 대회도 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SNS에 이 호카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글도 많이 쓰고 내가 써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리고 운동하는 모습에 대한 사진도 뭐 사람들이 많이 올리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된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호카를 사용해보고 좋은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써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런 유튜브 컨텐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온라인 시대에는 온라인에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사용해 본 경험과 평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면서 점점 더 이 브랜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브랜드가 처음에는 소유를 표시하는 이게 내 것이다 라는 거를 알리는 걸로 시작을 했죠. 이게 소에다가 낙인을 찍는 뭐 심지어는 옛날에 그 노예제가 있을 땐 노예들한테다가도 낙인을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를 표시하는 거였다가 그 다음에 고대 시대에는 신뢰를 담보하는 증표였던 거죠. 이거를 어느 집에서 만든 거야. 이걸 어느 집에서 판매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집은 그래도 써보니까 좀 좋아. 믿어도 돼. 이 집 거는. 이렇게 이제 발전을 점점 했다는 거죠. 브랜드가.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 이후에는 차별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 우리 제품만의 좋은 품질을 좀 구별해주는 다른 제품과는 다른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서
적극적으로 브랜드가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냥 단순히 이런 차별화나 이런 신뢰 증표 이런 걸 넘어서 사람들이 이 브랜드하고 어떤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은 어떤 공감을 느낀다는 거죠. 뭐 명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일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를 사용을 한다. 이걸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